다음 발표자이신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 실장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정부도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천명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은 발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실장님은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이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철구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열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공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면서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저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팍스넷 뉴스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금융계에 계신 분들 또 저희 개발업계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저희가 위기이냐 기회이냐라는 어떤 기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포럼 주제가 이제 개발 포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왜 부동산 개발업을 이렇게 비중 있게 이 자리에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를 하는가, 이게 왜 우리 경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면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개발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주제와 맞는 인허가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짓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만 공간만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지 매입부터 해서 기획,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은 연관 산업의 집적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부동산 개발 과정 중에서 자본시장, 토지시장, 노동시장, 자재시장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산업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개인이나 중소형에서부터 대형 사업자까지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획이 되고 마지막에 유통이 되기까지 건설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우리 개발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은 우리의 삶과 또 산업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곳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호텔 모두 다 공간이지요. 이거 다 개발업에 의해서 지금 기획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 측면에서 보면은 아파트, 비아파트 그리고 요즘 좀 이렇게 대안주거라고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인주택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산업, 여가, 숙박시설도 모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이다. 그런데 이 개발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좀 상당합니다. 물론 좀 비교 대상이 제조업이긴 한데요. 일단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게 개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본 자원이 전 산업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게 개수인데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교해 보면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협회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들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5구, 전용 5구 스퀘어미터를 한 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취업 유발 효과는 3.4명, 그리고 전용 8사에 대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가 4명 정도로 나타났고, 생산 유발은 5.8억, 그리고 8사의 경우에는 7.4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 파급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개발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죠. 어떤 측면에서 위기라고 볼 수 있느냐? 앞서서 강철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또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 금감원에서 PF 이제 손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뒤로 사실상 그 금융권에서 PF 대출 문을 거의 잠근 게 사실입니다. 이걸 현장에서 계시는 지금 시행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지요. 당연히 그거는 원가 인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분양가 인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원자재는 최근에는 좀 많이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는 그 건설 노동자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떠났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좀 비싸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인건비 상승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가 상승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수익성 감소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실태가 어떠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지난 5월에 이미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회원사들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공급 유형,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공급 유형이 여기 보시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첫 번째는 사업 수지 악화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공급 차질 예상된다. 세 번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자재, 건자재 수급 방안 마련해달라. 두 번째, 부동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자.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절하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건자재는 지금 많이 분위기가 조금 회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금리 인상 조절.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인하를 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인허가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런 좀 실태 조사를 거치고 최근 들어서 이제 PF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또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사들 대상으로 9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행업계에서는 지금 브릿지론부터 해서 본 PF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참에 부실된 것들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업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보면은
대출을 연장을 이제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이자율 제한법인가요? 거기에서의 최고 이율이 2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플러스 어떤 조달 비용 등을 요구를 하면서 한 30% 이상의 이자 및 조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서울 내에 동일한 지역의 인접 그 사업장인데 3월에 5.5% 이자율이었던 것이 6월에 10%까지 올랐습니다. 약 4.5%포인트 인상해서 굉장히 이 금리 인상이 크게 다가오면서 신규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하는데 대출 연장 때 반드시 일부의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사업장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브릿지론이나 어떤 대출을 연장을 할 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일부 회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 연기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네 번째는 후분양을 그러면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고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PF를 해준 금융권에서 처음에 이제 선분양 당시에 책정했던 분양가 대비해서 후분양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사업성에 대해서 추가 수익 쉐어를 요구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후분양을 접고 그냥 선분양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5월에 저희가 이제 새 정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 전에는 다들 좀 분위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건 건사년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인허가 데이터와 분양 승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갭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인허가를 받으면은 분양으로 거의 시차를 최소한으로 하고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차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정책을 기다리는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나오긴 기다렸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어떤 속도나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아직 그걸 이렇게 와닿지는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50만 호, 인허가 기준이죠. 50만 호씩 공급을 하고 임기 동안에 27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인허가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한 4만여 호가 이제 인허가를 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38% 정도 수준이 감소를 했습니다. 동기 대비에. 자, 그렇다면 2년 후, 3년 후 이 인허가 받은 물량이 진짜 시공이 되고 공급이 될 때 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분명히 또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게 개발업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문제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해법은 무엇인가?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은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인허가죠. 인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인허가는 행정관청에서 인가나 허가받은 뒤에 이제 영업이나 상업행위를 하는 제도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개발 사업의 시작이고 사업 추진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가 돌연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인허가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좀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거시경제의 변동성, 용적률 합의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 갈등 등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인허가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굉장히 상황마다 다르고 이제 어렵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사전적인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고 또 부처 공무원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들이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허가라는 것, 지금 어떤 공간이 공급됐을 때, 개발돼서 공급됐을 때 여기를 사업 시작 시점이라고 보고 여기가 최종 우리가 공간을 향유하는 사용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인허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관과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차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인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 시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허가는 굉장히 과거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기준이 어긋났을 때 이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지금 PF 금융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인허가가 갖는 리스크 부분인데요. 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바로 인허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는 이게 인허가가 빨리 돼주고 PF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금융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파생적으로 어떤 사회적 그 사업상의 사업성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또한 뭐 분양가 인상이나 이런 걸로 또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인허가 사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인허가들을 적었습니다. 대표성 있는 인허가들.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건축심의가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소방성능 위주설계, 구조안전, 굴토심의, 그다음에 지하안전평가, 교육환경평가, 학생배치 협의해야 되고,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 지금 각각에 대한 소요기간이 짧게는 한 1.5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12개월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허가들은 지자체별로 또 공급 유형별로 좀 상이한데,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는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한 10.5개월. 이거는 정말 좀 나이스하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나이스하게 진행된 경우 한 10.5개월 걸리고요. 주상복합은 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피스텔 경우에는 좀 단지형 아파트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9개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근처에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관련된 이제 협의나 이런 게 또 필요했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좀 더 길게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짧지는 않은 기간들이잖아요. 이 기간들을 좀 줄여준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항상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 항상 업계에서 저희 협회로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항상 반복되는 거 이제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심의위원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전문 영역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심의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 심의장에 어느 지자체는 와서 설명의 기회를 주지만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자에게 설명 기회 없이 심사 의견 반영 여부만 평가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심의위원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 이거 다 반영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2차 심의를 올리든지 아니면 조건부 허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면 교통 분야에 계신 분인데 막 건축 분야를만 말씀하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이제 심의위원 리스크죠. 결국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리스크. 두 번째는 심의기관의 인력 부족 부분입니다. 지하안전 역량평가, 에너지 절약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제 조금 접수기관하고 검토기관이 서로 달라서 접수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데 일정 기간 소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이제 평가기관으로 또 넘어가서 평가를 받고 이런 좀 접수기관하고 평가기관이 상이함에 있어서 오는 이 시차가 또 상당하다. 세 번째는 담당자 재량 범위, 관습법이라는 건데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인허가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 사전검토 의견이나 인허가 상황이 실질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법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관습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 규제인 거죠. 법적인 테두리에 벗어나서 그 근거가 없음에도 그 이상의 과도한 어떤 상위법의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림자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냥 이제 좀 어떤 시기가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대규모 도시개발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이제 땡땡시의 사례입니다. 2006년부터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인허가가 이런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인으로 인허가가 굉장히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개발사는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 수익성을 감소를 하고 사업성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러한 도시개발을 하는 사례를 갖는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업 진행을 했고요. 지금 26년 아직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 이제 완공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광역시 땡땡시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 조사를 하면서 저도 나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일단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 토지인데 상업지역에만 이제 오피스텔을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요 오피스텔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 웬만하면 짓지 마시죠. 이렇게 이제 담당 공무원의 이제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차여차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건부 허가 조건으로 이제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 의견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됐는데 근데 그 조건부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들이 있는 거죠. 먼저 거기 기존에 비주거 시설이 있었어요. 비주거 시설 면적만큼 여기 새로 짓는 거에도 비주거 시설 면적 그에 상응하는 만큼 넣어오세요. 그게 조건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존에 거기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여기 숙박시설 그 연면적만큼요 비주거 면적으로 다 변경해서 반영해 오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 여기가 야간 경관 계획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30%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야간 경관 이제 했죠.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심의위원께서 30% 너무 많아요. 반으로 자르세요. 15%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굉장히 그림자 규제가 심한 일부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실수도 하고 또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일부 지자체의 이런 좀 그림자 규제나 전방위적인 인허가에 있어서 이 리스크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본다면 첫 번째, 정말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율이라는 것도 너무 과도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너무 과도하면 그거는 자율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허가의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큰 가이드라인, 상한선도 좋습니다. 큰 가이드라인이 있대 그 밑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상위법에서 이거를 좀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하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분야 전문 그 심의위원께서 제발 건축 말씀 안 하시게, 아니면은 말씀은 하시되 지자체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견은 참고는 하되 그런 허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이나 기간 변동을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큰 틀 하에 이제 밑에 좀 세부적인 걸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통합심의 8.16 대책에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 의무화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가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방심의가 굉장히 깁니다. 긴 편인데 그게 1차, 2차로 나눠져요. 그래서 소방심의는 건축심의 전 계획 관점에서 이제 1차 심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계획 관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개념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소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1차는 아예 통합심의에서 같이 심의를 해버리고 2차는 기존과 같이 건축 허가 동의 전에 2차 심의를 좀 진행을 해서 이걸 기간을 그러면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여주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구조심의, 굴토심의, 지하 안정역량 평가가 있는데 이게 모두 착공 전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 지하층 안전 관련 심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어차피 이게 지하층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개를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좀 인허가 기간이 단축 가능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학교용지 부담금 학생 배치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것도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그냥 나홀로 아파트도 그렇고 그 학생 배치에 있어서 교육청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토부 위에 교육부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학령기 자녀를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업무시설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생 배치에 대해서의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합리적으로 기준이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기존의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는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용하고 그리고 예외를 금지하겠다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와 맞물려서 도돌이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논의가 과거와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